자, 3주차 2차 시수업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산업혁명계 아동복지, 이 부분을,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 19세기 이제 중후반에 이제 복지 개념 형성, 어떤 제도적 뭐 기반,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18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9세기까지가 산업혁명인데,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사회 문제가 여러 가지가 대두된다고 그랬죠. 아동 노동 문제라든지, 왜냐하면 12시간, 16시간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아동 빈곤, 또 아동 방임, 이런 문제가 이제 점차 심각하게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다행히. 그래서 아동 복지의 어떤 공적 책임론이 대두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자선 중심의 민간 복지에서 이제 점점 국가 중심의 이제 공공 복지, 이 국가 중심의 어떤 공공 복지로 이제 전환이 일어납니다. 전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의무 교육 제도가 이제 확산이 되고, 그래서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이제 아동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교육은 상류층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었고, 하류층의 빈곤층 아동들은 노동을 했지만, 의무 교육 제도가 됨으로써 아동들이 노동에서 해방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1870년에 초등교육법이 제정돼서 이제 의무교육이 도입된 거고요. 또 독일, 이제 미국에서도 국가 중심의 어떤 공교육 체계가 확립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 노동 금지, 또 근로 기준을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공장법, 광산법 이런 법들이 이제 점진적 강화가 되면서 아동 노동이 이제 점차 금지가 되죠. 그리고 또 고아, 또 빈곤 아동 이제 보호를 하면서 보호 시설이 설립되고, 또 위탁 보호, 이제 가정이 위탁되는 위탁 보호 제도도 도입이 되죠. 그래서 이 진화론적 관점에 따라서 아동은 성인의 축소판이 아닌 어떤 발달 중인 존재다, 발달되어가는 존재다라고 이제 인식되기 시작을 하고요. 또 자유주의적 어떤 자선 모델에서 벗어나서 이것은 자유적으로 뭐 자선을 하려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사회적 책임과 국가 개입, 이것은 아동에 대한 것은 사회적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국가 개입이 당연히 필요하다 이런 어떤 정당성, 이런 것이 이제 점차 확립되어 갑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20세기 초 중반에는 아동 권리 인식과 또 복지 국가 형성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네바 아동 권리 선언도 들어가고, 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어떤 국가의 복지에 대한 어떤 책임, 이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또 뭐 복지 체계가 아동 복지가 또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또 아동보호법, 뭐 공적 아동복지 서비스가 확산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20세기 초 중반부터 이제 아동 권리가 이제 인식이 되고, 제네바 국제 아동 권리 선언이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이렇게 이어지면서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21세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아동 복지 어떤 다원화, 전문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죠.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또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는데, 요거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계의 아동은 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어떤 집단적 수용 보호에 대한 비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단 수용 시설에서 이제 아동이 많이 사망을 하고 높은 사망률이 생겨요.
이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시설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아동에게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제 인식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아무래도 집단 수용소에서 수용을 하다 보니까 환경의 위생 문제 아니면 뭐 음식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아동들이 굉장히 사망률이 높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은 집단 수용 시설에서 이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키워야 된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인식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민간 단체에 의해서 이제 집단 수용 시설에서 어떤 수용 사망률이 높은 걸 보고 민간 단체에 의해서 이제 아동 전용 시설도 설립하고 또 위탁 가정 운동, 가정에서 키우는 거 위탁해서 위탁 가정 운동이 이제 전개되었지만은 그래도 아동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 이것이 병행하지 못했다는 이제 한계점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19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서구 사회에서 아동 보호에 대해서 이제 시설에서 벗어나자는 얘기예요. 탈시설화의 이제 움직임이 대두되고, 그래서 이제 민간 단체가 어떤 주도하는 어떤 자발적 아동 보호 사업, 이 아동 보호 사업의 전개로 이제 혼합 수용에서 아동 중심의 어떤 전용 시설, 이 혼합 수용에서는 어른과 아이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먹는 문제, 위생 문제 이런 데에서 다 이 순월적인 아이들이 다 양보를 하게 되죠. 어른한테 지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열악한 시설에서 독립된 인격적 대우를 못 받다 보니까 아동에 대한 어떤 사망률, 여러 가지 위생, 환경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혼합 수용에서 벗어나서 아동 중심의 어떤 전용 시설로 이제 발전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위탁 가정 운동. 그래서 민간 차원의 가정 보호가 이제 시설 보호를 대체하기 시작했고요. 또 위탁 가정과 이제 구빈법이 결합해서 어떤 도제 형식의 이제 가정 위탁이 또 성행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도제 형식의 가정 위탁에 성행하지만 이건 역시 아동의 어떤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고 어떤 뭐 하수인이나 그렇게 이제 노예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꾼 이런 문제로 아동을 대하기 때문에 또 아동 문제가 역시 대두가 되지요. 산업혁명 시기에 이제 아동 고용은요, 면방직 공업에 이제 필요한 값싼 노동력이다. 그래서 값싼 노동력으로 간주되어서 이제 계속 행해졌습니다.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오직 하면은 아동을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12시간 이상의 노동으로 이제 교육 기회도 상실하고 또 양호하지 않은 건강 상태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아동을 백인 노예라고 불렀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1833년에 이제 공장법, 이것은 아동과 여성의 어떤 사회 취약계층, 이 사회 취약계층의 근로환경 개선, 이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최초의 법률적 규제였는데 이 공장법에서 9세 미만 아동의 고용 금지,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공장 내에서 교육기회 제공, 또 13세 미만 아동의 고용을 한시적으로만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이제 1847년까지 18세 이하 아동과 여성의 노동시간을 12시간에서 16시간을 10시간 이내로 단축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 이후 현대까지의 아동복지, 이제 여기서부터 20세기 초 중반에 이제 제네바 1924년에 이제 제네바 아동 권리 선언도 생기고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이것이 이제 아동을 이제 권리의 주체로 규정한 이제 최초의 국제 문서입니다. 최초의 국제 문서가 제네바 아동 권리 선언이고, 그래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권을 이제 천명했고요. 그래서 아동 복지가 어떤 시혜적 복지에서 권리적 복지로 전환되는 어떤 사상적 전환점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세계 이제 제2차 대전 이후에 전쟁 피해 복구 또 사회 재건 과정, 이제 이런 과정에서 국가가 복지를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이 이제 확산이 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가가 전쟁도 치르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다 국가를 통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국가의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인식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복지국가 체제가 확립되고 아동 복지 또한 법적, 제도적 체계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제도로 아동수당, 아동보호수당 이런 것이 도입이 됐고, 또 아동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 또 방임으로부터 보호, 이것이 이제 법적으로 규정이 되죠. 그리고 공적 아동복지 서비스가 확산돼서 공공기관 중심의 사례관리, 또 상담, 또 보호 서비스가 실시되었고요. 그래서 20세기 후반부터 이제 21세기 초를 또 이어서 보면은 이 아동복지가 이제 점점 발달해서 다양하게 전문화되지요. 그래서 89년에 제네바 아동권리선언이 이제 최초의 국제 문서인데, 이것이 아동의 권리를 주체로 한 그 뒤에 이제 89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채택이 됩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이런 포괄적 권리가 보장이 돼요. 그리고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다수 국가가 이 협약에 비준해서 아동복지 법적 정당성, 또 국제적 연대, 이제 이것이 강화가 되지요. 그래서 이 전통적 빈곤 아동 중심의 복지를 넘어서 모든 아동을 위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복지로 전환하자, 이제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방 중심의 복지로 바뀜으로써 아동 학대라든지 학교 폭력, 또 정신건강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조기 개입과 예방을 하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다문화 아동, 장애 아동, 이주 아동 이런 다양한 집단을 포용하는 어떤 통합적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문제로 복지에 대한 대상이 확대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접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뭐 사회복지사나 아동상담사, 사례관리사 이런 전문 인력이 이제 전문 인력의 서비스도 필요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화 서비스가 또 강조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쭉쭉 이어지고 이제 현대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이다 보니까 디지털 시대의 아동 복지로 생기고, 그래서 디지털 시대 이제 아동 복지에서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아동 복지에서도 이제 사회 문제가 되는 게 아동들의 어떤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이라든지 뭐 사이버 폭력, 정보 격차 등의 문제, 이제 이런 게 새로운 이제 문제가 됨으로써 또 새로운 복지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 환경, 이 기후 변화가 아동의 어떤 생존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어떤 생태적 아동 복지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게 또 강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아동을 정책 대상이 아닌 정책 참여의 주체로 이제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의사 표현과 또 참여 기회, 이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보장하자, 이제 이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서비스 또 권리 보장, 이런 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국제적 협력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죠. 자, 그럼 또 교재를 보겠습니다. 이 산업혁명 이후 현대까지의 아동복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교재를 한번 보면서 보겠습니다. 이 1909년에 제1차 아동복지 백악관 회의가 있었죠. 이건 이제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건데, 이건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정생활의 중요성, 또 가정 내 보호의 필요성, 이것을 강조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가정 위탁 서비스, 이 위탁 서비스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동복지 백악관 회의였죠. 그래서 이 미국, 영국, 뭐 여러 가지 나라에서, 핀란드 나라에서 이제 사회복지가 많이 발전이 됐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미국에서는 이제 그 백악관 회의를 통해서 아동복지가 발달됐고, 그래서 아동복지에 대한 권리를 이제 시민의 제1 권리로 인식이 된 게 이제 아동복지 백악관 회의에 이어서 제1차 이제 아동복지 백악관 회의였고요. 제3차 이 아동 백악관 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미국 아동 헌장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국제 협약을 통해서 권리로서 아동복지가 이제 아동복지 이념으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아동복지의 권리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최초의 아동 선언, 제네바, 아동이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1959년 이제 유엔에 의해서 아동 권리 선언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79년에 유엔 아동 권리 선언 채택 이제 2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아동의 해가 또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것은 이제 국제 협약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비준에 참여를 했다. 그런 일화가 또 유명하죠. 자, 그러면 20세기 아동을 보호하는 가장 발전된 형태로 위탁가정, 아동시설이 이제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고, 그리고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발생했는데, 이 대공황의 발생으로 어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기관, 정부에서 이제 이런 복지들이 이루어졌는데, 이것들이 이제 공공기관과 자선조직 협회로 이관되고, 또 연방정부에서도 책임을 짐으로써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하는 그런 기반이 되죠. 적극적인 개입도 들어갔고요. 자, 그래서 이 70년대 세계 경제 위기가 또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공공의 비중을 낮추고 민간의 비중을 높이면서 일자리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높였다라는 거고, 독일과 프랑스는 일자리 나누기 이거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근로 이제 유인을 높이는 거죠. 일자리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아동 빈곤은 이제 해결하지 못했고, 또 미국과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조정, 규제 완화를 시도해서 이 보편적 서비스를 이렇게 구조조정하고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금 문제가 생기고 경제 위기다 보니까 보편적 서비스를 선별적 복지로 이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국의 아동 국가관을 좀 보면은 영국에는요, 이 영국은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 학대 방지 및 보호법이라 해가지고 1889년에 이제 아동 헌장을 제정하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 학대 방지 및 보호법이 아동 학대와 관련된 첫 법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이제 개입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게 됐고요. 그래서 학대를 할 수가 없었죠. 폭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에는 집단 보호 환경, 이것이 이제 정서나 행동성에 문제가 있는 아동들의 치료를 위해서 이제 선호가 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아동보호체계 주요 개편 사항이 이제 세 가지인데, 지방안전보장이사회가 폐지되고 연합체제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체계 중심을 다체제로 이제 분배 운영해서 융통성 있게 이제 협력하고자 했고, 그래서 지방정부와 경찰과 보건기관의 연합체제로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아동학대 진상을 조사해서 국가 이제 위원회를 설치했다 합니다. 그래서 사례들을 검토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동학대 실시 진상을 실시했다 하고요. 근데 아동학대는 어느 나라나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그리고 아동 사망 패널의 아동학대 사례만 보건부로 이관해서 분석을 해서 기존 교육부보다는 관련성이 높은 보건부로 이관했다는 게 2018년에 영국의 이제 아동보호 체계 이제 크게 개편된 세 가지 사항이라고 하네요. 이거 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산업화, 영국의 산업화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화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이 가속화된 것이죠. 그래서 도시 빈민 아동이 증가하고, 또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이 이 양육 기능이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이제 관심이 아무래도 약화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아동이 방임 상태에 놓이는 상황이 이제 증가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요학교라 해서 유아학교가 설립되고요. 그래서 영국에서의 공교육의 이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됩니다. 일요학교, 유아학교가. 그리고 이 또 아동 학대 예방 협회가 설립되고,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이제 아동 학대 방지법이 제정되고요. 또 학교 급식법이 이제 1906년에 이제 제정돼서 이제 무료 급식도 시행을 하고, 또 1907년에 교육법 제정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아동에게 의무 교육을 이제 실시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산업화 이전에 아동은 이제 특별한 욕구를 가진 존재로 인정되지 않았지만은 이후에는 이제 조금씩 바뀌는데, 이 산업화 이전에는 여전히 영국은 이제 성인의 소유물로 봤다라는 거, 그리고 엘리자베스 구빈법 제정으로 인해서 빈곤 가정의 아동을 보호의 범위에 포함시켜서 아동 보호 원칙이 세워졌다라는 부분이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산업화 이후에는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이제 도시 빈민이 증가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시 빈민이 증가하면서 산업화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자녀 양육 기능이 약화되고, 그래서 이제 방임 상태에 놓이게 되는 문제. 그래서 일요 학교가 생기면서 공교육에 이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1906년, 1907년 교육법이 제정돼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제 이런 역사들이 있죠.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빈곤과의 이제 전쟁 과제 중 하나인데, 취약점 빈곤 아동에게 학습 능력 제고를 하고 인지 및 언어 발달 서비스, 의료 치과, 정신 보건 서비스, 또 영양 사회 서비스, 이런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서 빈곤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아동 보육 프로그램이 바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입니다. 존슨 대통령이 만든 거. 그리고 이제 미국의 위탁가정 운동으로 해서 영국 사회복지제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역시. 그래서 초기 아동복지는 이제 종교단체 주도의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했다가 또 위탁가정 운동이 이제 전개되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1차 백악관 회의. 그래서 제1차 백악관 회의, 이제 이것은 대규모의 아동 시설에서 아동과 양육자 간의 애정 결핍으로 인해 유발되는 문제의 심각성, 이게 제기되면서 소집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백악관 회의를 계기로 아동 문제를 전담하는 아동국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아동 문제를 이제 담당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아동복지를 포함한 모든 사회복지법이 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 이것으로 이제 미국의 아동복지사업의 국가적 체계가 이제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빈곤계층의 한부모 여성과 아동들에 대해서 이제 생계 보조를 이제 실시하게 되죠. 예, 헤드스테이트, 이것은 이제 만 3세 이상의 빈곤 아동, 만 3세 이상 3세 미만의 아동은 이제 조기 헤드스타트라고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프랑스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당이 있어요. 가족 수당, 가족 보충 수당, 영유아 보육 수당, 장애아동 교육 수당, 가족 부양 수당, 계약 수당, 자녀 간호 수당, 이렇게 다양한 가족 정책이 있고, 아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합계 출산율이 1.8명입니다.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하네요. 굉장히
그러니까 가족 수당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출산율을 가지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공교육이죠.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사회 평등과 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때문에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이제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4세부터 무상으로 육아 서비스가 제공되고 6세 아동은 무상으로 유치원을 다니고 7세부터는 기초교육 역시 무상이고, 그래서 이 핀란드 세계 최고의 공교육은 유명하죠. 자, 한국의 아동복지, 이거는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삼국시대에서는 고아나 기아를 중심으로 이제 제한적 방식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고아는 노비나 양자로 이제 양육되도록 장려되었다. 또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자비사상에 입각해서 이건 역시 민가에서 양자나 노비로 삼게 되었다라는 부분. 조선시대에는 유기야 또 결식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했다라는 게 정조시대 때 나와 있습니다. 자유천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동복지는 고아, 기아, 빈곤 아동과 같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조선시대에는 구걸아동, 고아 등을 자율천칙을 제정해서 아동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자휴란 말이 어루만지면 구휼한다 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조선시대 말 이 시대에는 이제 서양 선교사에 의해서 근대적 의미의 아동보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천주교의 아동보호, 메스트르 신부가 버려진 아이들, 1854년 버려진 아이들을 신자의 집에 맡겨서 양육하는 사업을 통해서 한 해에 40에서 50여 명의 아이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이런 자선을 베풀어서 우리가 사회복지가 발전이 된 거죠. 그리고 1885년에 프랑스 블랑 신부가 한양에다가 귀하집을 매입해서 고아원인 영혜원을 운영을 했다고 하고요. 또 88년에는 명동 성당 안에 수녀원의 부속 건물에 고아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천주교가 최초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개신교, 기독교에서 교육사과 관련해서 1886년에 과원 형식의 학교 원우 두 학당을 개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 성공의 의료 선교사 랜디스가 인천에다가 과원 학교를 설립했고요. 이 원우두 학당은 이제 언더우드가 1886년에 개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동복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이분이 이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서 그 당시 이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이제 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923년에 어린이날 기념식장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 권리 선언이라 할 수 있는 어린이 권리 공약 3장을 발표했다고 하죠.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